남한 변호사와 북한 작가가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남변! 짝!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작가님 뵈니까 또 너무 좋은데요. 아이고, 저도 그저. 제가 보니까는 북한에 오신 분들이 이제 남한에서 생활할 때 이게 좀 힘들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랑 가장 다른 게 체제가 그렇죠. 가장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공산주의 체제가 돌아가는지, 그리고 거기는 그럼 사유재산 같은 거는 전혀 없는지. 실제 북한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공산주의는 달성을 해야 될 목표 사회고, 현재는 이전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죠. 그럼 아직 그 공산주의가 그렇죠.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 중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안에는 공산주의적 요소도 있지만은 자본주의적 요소도 섞여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북한의 사유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이 크잖아요. 네. 그다음 공장, 무슨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죠. 이게 공산주의적 특징이거든요.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수단 있잖아요. 기계라든가 뭘 만들 수 있는 거, 토지, 식량을 생산하잖아요. 이런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지, 사회적 소유, 국가 소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옷, 내가 가지고 있는 TV, 컴퓨터, 이거까지 공동소유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입고 있는 옷, 이것도 이제 제 개인 소유가 가능한 이건 철저하게 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 옷을 누가 몰래 가져가면 그게 도적으로 처벌받는 거고. 그럼 절도네요. 그렇죠. 같이 이제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내가 빌려가지고 주지 않아도 그건 내가 사기꾼인 거고. 근데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 달성되면 그게 없어지겠지. 이건 내고 그거마저도 없어지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북한 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모든 걸 균등 분배하고 똑같이 주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거기도 노동자나 농민이나 자기가 일한 것만큼 가져가라고 하지 무조건적인 균등 분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군요,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월급도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하고 비슷한 요소란 말이죠. 사유재산은 생산수단이 아닌 것은 내 것이다. 부동산은 산이랑 뭐 개인산도 없고 토지도 개인께 그 일평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개인 집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개인 집이 있어요. 원래는 개인이 집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데 어떤 집이 있냐면 아주 조선시대 때부터, 왜냐하면 우리 5대, 6대 할아버지가 아주 큰 그 기와집을 이렇게 남겨준 게 있어. 그런데 그 집을 조상대대로 살았는데, 그거는 개인 소유잖아요, 옛날부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국가 소유가 아닌 거라. 집 자체는 생산수단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은 생산수단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개인 소유다 보니까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가니까 생산수단이 개인들이 없으니까 집이 어디 벽 무너졌다 하면 벽돌도 좀 사와야 되고 시멘트도 사와야 되고 기와장 깨지면 그것도 사와야 되잖아요. 개인들한테 어디 살 데 있는가? 생산하는 건 국가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통망도 국영상점에 가야만 파는데 그 개인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거든? 그걸 정말 집이 점점 낡아가지 기울어져가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집은 국가 집이니까 좀 삐뚤어만 져도 건물 보수 사업소라는 데서 와가지고 다 해주지.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집문서를 인민위원회에 갖다가 바치는 현상이 말이야. 이거 차라리 나라에 바치겠다고 이거 바쳐서 그걸 준단 말이지. 그러면 그날부터는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건물이 모시게 된 걸 나라에서 와서 다 기와서 바꿔주고 뭐 어쩌고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지. 들어보니까 이 국가에서 지정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사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다른 데 살고 싶다 이래서 이사를 가겠다 이런 갈 수가 있나요, 일단? 이사가? 그렇죠. 이사를 막질 않지. 그러니까 그런데 허가제이기 때문에 허가제. 말하자면 내가 저쪽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왜 가겠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예를 들면 직장에 옮겨갔다거나 무슨 여러 가지 그 뭐 이유가 있어요. 애가 통학거리 멀다거나 무슨 뭐 그런 거. 그쪽 사람하고 나하고 집 바꿀 만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냥 그쪽에 내가 사는 쪽에 또 수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집을 바꾸는 거라. 아, 그러면 스스로 알아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건 국가에서 알아보지. 자기적으로 알아봐가지고 그러면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라고 있어요. 그 도시경영과라는 데서 입사증을 이거 발급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권한이 세지. 그 부서가. 근데 사회주의 사회가 그런 대로 정상 굴러갈 때 얘기고 경제가 망가지니까 집도 자주 짓지 못하지, 수요는 늘어나지 하니까 그다음 배는 고프지,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야, 내 집이라도 팔자. 그럼 불법이잖아요. 작은 집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집은 비록 나라에서 준 집은 조금 했는데 야, 내가 돈 이만짝 줄게. 나랑 바꾸자? 그러면 둘이 수요가 맞으면 바꾸는 거라. 그 핑계를 잘 만들어야지. 인민위원회 가가지고 나는 집은 크고 뭐 가진 것도 없고 한데 겨울에 너무 추워서 난방을 도무지 못해서 뭐 난 차라리 작은 집에 가야지. 이거 얼어 죽겠습니다. 저 집은 또 식구가 많고 해서 큰 집이 필요한데 조그만 집에서 사니까 이거 우리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점점 많아지니까 인민위원회도 눈치를 알지. 이놈들 뒤에서 뒷돈을 다 주고 바꾼 현찰로 왔다 갔다 하고는 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한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번부터는 뭐가 있어요. 인민위원회 간부들도 나라에서 배급이 다 끊기고 감수하고 잘 안 주니까 간부들도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럼 이제 간부한테 돈을 주고. 예를 들면 내가 저 집하고 바꾸는데 돈을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한 5만 원쯤 뚝 떼가지고 그럼 뭘 그래요 하고 이게 이렇게 탁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뭐 골치 아프네 하면서 딱 이렇게 그리고 도장 꽝 찍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완전히 개인 재산처럼 지금은 뭐 팔고 사고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이제 인민위원회가 상관도 안 해요. 그러면 파신 경험 있어요? 나도 집을 팔았지. 아, 진짜요? 우리도 좋은 집도 살아보고 그래서 나쁜 집도 살아봤는데 아니 굶어 죽게 되는 바람에 90년대에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글이나 굉장히 읽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게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학 교수들도 강단에서 강의하다가 굶어 죽은 것도 많아요. 진짜요? 쓰러져가지고 그런 정도 되니까 그 집을 팔지. 나 집을 그거 한 3번 4번 팔은 것 같아. 그렇게 나 계속 빠져는 거죠. 남편! 복작! 또 궁금한 게 남한은 돈이 많으면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 많다 그러면 약간 저희가 농담으로 만수로 발가락도 빨 수 있어 약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북한도 그렇게 돈이 많으면 부럽고 막 부러워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막 부러워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1980년대 한 초반? 중반까지는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배급도 다 철저히 되고 월급 타서 뭐 좀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장사를 안 하고도.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외삼촌이 사는데 그 아파트에 그 일본에서 북송교포 있잖아요.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해서 한때 북한에 많이 갔지. 근데 북송교포들 일본에서 애니 송금된단 말이죠. 친척들,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송교포들이 신분상은 북한에서 좀 이 낮은 신분이고 조금 차별받는다 하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애를 쓰니까 생활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 북한 원주민들하고. 윤택한 생활을. 그렇게 되지. 근데 내가 그걸 너무 부러워하는 얘기를 하고 어찌고 하니까 우리 외삼촌이 날 보고 그때 사회주의사에서 돈이 많은 게 뭐가 그렇게 부럽다고 어디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사람들이 늘 정신이 돌았는가 한다. 우리 삼촌이는 기자였거든. 야, 윗집에 북송교포 저 집이 그렇게 부럽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 동네 나가면 사람들이 날 보고 기자 선생님하고 인사하지만 저 사람 암만 돈 많아서 인사하는 사람 없어. 그랬거든. 그런데 훗날에 굶어 죽게 되니까 돈이 최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뭐해. 굶어 죽는데. 굶어서 비틀거리면서 지팽이 짚고 나가는 주제에도 대학 교수가 넥타이 딱 매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러고 가는데 그게 사람들 보건데 그게 어때지? 그러니까 돈을 부러워하는 건 원래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는 아닌데 자연히 그렇게 와버렸다. 이제는 돼버렸구나. 노골적으로 돈 많으면 야 나도 어떻게 저놈처럼 돈 많을까? 저놈 어떻게 살면서 저렇게 잘 살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그렇지. 아무렇지 않게. 옛날 같은 말하면 저 자본주의 사상이 머리에 들어 저놈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뭐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말하지. 저도 북한에 한 친구가 그랬어요. 그 친구는 좀 공부도 안 친구인데 어떻게 수완이 밝아서 돈을 잘 벌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볼까 야 넌 요즘 아주 당당해졌다 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면 돈 벌면 목소리가 우선 굵어지고 걸음을 걸을 때 발걸음이 벌써 나가는 게 보폭이 틀려져. 그것도 내거리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죠. 돈을 벌어야 돼, 돈! 네, 그러면 오히려 돈에 대한 북한 사람들 인식이 물질 만능주의?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내 남쪽에 와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북한은 이 사회주의 공산국가라서 북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맞아. 여기 탈북민들하고 대상해 보니까 아니 상상외로 돈에 집착을 하고 그렇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내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남한은 지금 이렇게 잘 사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 복지정책 하다못해 교회나 절에 가도 밥을 공짜로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맞아. 힘들게 살긴 하지만은 이렇게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북한은 돈 없으면 그냥 힘없고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백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돈 없어서 우리 엄마도 죽었고 내 애도 죽었고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돈 없으면 난 죽는다. 이게 이 남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강한 거라. 죽은 걸 산에 가서 지 손을 파묻자고 해봐라고. 엄마는 엄마로서 사내가 지 손을 파묻지도 못해 겨우 따라가고 동네 사람이나 직장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이 갖다가 그 파묻어 주는데 그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돈 없이 죽었구나. 다 이렇게 되면 나도 죽을 뻔했고 여기 와서도 돈 있다도 없어지면 마음이 벌써 막 불안을 하고 그러네요.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야. 트라우마적인 돈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공산국가였던 나라 중에서 가장 돈 아니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가장 많은 게 북한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물론 이제 남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좋은 집, 뭐 좋은 차 내지는 좋은 옷 이런 거를 입고자 해서 벌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조금 그죠. 더 강한 반면에 아예 이제 북한은 막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그렇죠. 좀 더 되는 것 같아서